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산철 배터리의 오해와 진실 9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인산철 내부 저항과 그 다음에 5번째 차박 전기 배선에 관한 와이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인산철 내부 저항을 얘기를 하면 인산철의 핵심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5번까지는 못 가더라도 인산철 내부 저항 중간까지 이 얘기가 끝날지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면 제가 다음 편 10편에서도 인산철 내부 저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강의는 굉장히 이 인산철이나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공학적이고 정기적인 측면에서 나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아주 신경 써서 잘 들으셔야 된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인산철 내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느냐 하는 그 가장 이 얘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인산철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도 않은 무슨 오음의 법칙부터 들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납득과 이해와 또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도 제가 좀 천천히 하면서 딴 말 안 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번 복습이에요. 볼트, 즉 전압은 I, 전류 곱하기 R, 저항이다. 이거 빌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W equal IV. 그러니까 이제 전력은 파워는 암페어 곱하기 볼트. 여기 이제 V가 IR이니까 이걸 다시 쓰면 I 자승 곱하기 R이 됩니다. I 스퀘어 곱하기 R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그 와트에다가 시간 개념 DT 어떤 기간의 차이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연 거를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얘기할 때 100AH는 배터리 전압은 13.2V, 12.8V, 12.6V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암페어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 배터리 안에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보통 이제 정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인산철 배터리가 있다. 그럼 공칭 그 전압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시간 하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걸 지난번 시간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근거를 해서 제가 이제 공식을 하나 썼습니다. VD 이꼬르 I 곱하기 R이다. 이게 뭐냐면은 다 오음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볼테이지 드롭, 즉 얼마나 전기가 그냥 전압이죠. 전압이 떨어지느냐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R, 이 선풍기 R은 뭐냐면 저항이라고 그랬죠. 이 녀석이 전구일 수도 있고 선풍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차박에 쓰는 냉장고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즉 이게 뭐냐면은 전기를 갖다가 탁 집어넣으면 전압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배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3.2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터리에다가 부하 R 선풍기를 켰다 이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배터리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 전기가 떨어지는 그 공식을 제가 D라고 썼어요. 드랍이니까 VD 이꼬르 어떤 그 부하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만큼 전압이 떨어진다. 이제 요게 이제 좀 이제 이것을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제가 이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에 배선을 깔잖아요. 이 배선을 깔면은 유별나게 선이 굵어요. 또 비싸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짧게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VD 전압이 전압 강화가 흐르는 전류 곱하기 그 사용하고 있는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이게 이제 전선의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인산철의 내부 저항. 이 또 내부 저항이 뭐냐,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배터리 안에서는 문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공식이 가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예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은 발전소예요. 뭐 이거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나 화력 발전소, 하여튼 발전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발전소에서 전선을 타고 상당히 멀겠죠. 이게 뭐 10m도 아니죠. 이게 뭐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 심지어는 100km도 될 거예요. 이 거리를 송전선을 타고 이제 우리 각 가정으로 아파트로 이제 전기가 공급이 착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발전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요. 전력을, 그러니까 W, 여기서 이제 P라고 돼 있는데, 여기 P 이코로 I, VI로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P가 파워나 와트나 똑같으니까 그냥 W를 쓸게요. 그래서 전력은 전류 곱하기 볼트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 알겠지만 이건 송전탑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100V, 200V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고압으로 몇만 볼트씩,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전압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볼트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 발전소에 나오는 출력도 크지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볼트 수를 높이 해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정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식에 여기서 이제 여기 발전소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이게 이 전기줄이 뭐 10cm도 아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100km 합시다. 그럼 이거를 건너뛰어서 오는데 여기에서 많은 저항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항값, 이 전선의 저항값 R이요. 그죠? 이게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00개를 보내면은 100개의 에너지를 보내면 집에 뭐 2개만 가면 다 공중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발전소 헛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공식을 잘 보시면은 전력 손실을 이제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하고 여기서 20개 잊어먹고 80개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 중간에서 손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력 손실 방지라는 거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전압을 높여요.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발전소가 어디 있다고 치까 강원도 영월에 있다 칩시다.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100km라고 쳐요. 그럼 이미 100km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저항값, 이 전선의 저항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냥 전선, 물론 이제 이게 영월에서 옆에 있는 뭐 제천으로 가면 거리가 뭐 한 20-30km밖에 안 되니까 저항값이 하여튼 어떤 일정 거리에서의 저항값은 지금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하고 영월이라고 치고요. 이 R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전력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를 낮추고 죄송합니다. 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항이니까. 이게 저항이죠. 자, 그래서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낮춰야 돼요. 보세요. 전류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100A가 흐르면 100에 자승을 하면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A 아니고 200이 돼봐요. 만약 200A라 치면은 여기 이 전선으로 빠져나가서 열로 다 공중으로 없어지는 게 200인가 40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전류를 낮춰야 돼요. 여기 전류를.
그럼 이 공식에서 보면은 이 전류를 납치면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W 전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높이고 I를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전력을 생산을 했는데 이 손실 때문에 이 W는 여기서 생기는 이 저항값이 있잖아요. 여기서 전선에서 날아가 버리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이에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I 값을 떨어뜨려야 되면 I 자승이 되니까 I 스퀘어가 되고 R은 딱 정해져 있죠. 영월 서울 간의 이 전선 길이에 따라서 딱 R은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은 이 전력을 보낼 때는 I 값을 내리고 V 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W가 일정 W가 맞겠죠.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력 손실을, 이 전개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가 여기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 또 공식을, 이 공식을 쓰면 전구하고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V자승 R을 또 써야 돼. 다 같은 공식인데 우리가 예전에 전압을 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이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예전에는 집에서 110V를 썼었어요. 그게 1970 몇 년도인가 그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다 우리나라엔 110V 썼어요. 그러다가 몇 년 동안 110V도 쓰고 220V도 썼어요. 요즘에 110V 쓰는 게 없죠. 다 220V예요. 왜 전압을 올렸느냐? 자, 여기 그 공식이 V 자승 나누기 R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전구가 있어요. 전구 알갱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100에서 220V니까 2배지 않습니까? 2배를 높이면은 이게 2 곱하기 자승이니까 4배가 똑같은 R, 그러니까 똑같은 전구에다가, 똑같은, 이건 안 바뀝니다. 똑같은 전구에다가 전압을 2배를 올리면은 소비 전력이 4배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소비 전력이 많다면 밝기가 4배가, 밝기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4배가, 그러니까 훨씬 밝아져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전구 담아, 같은 자꾸 전구 담아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전구가 있으면은 밝기가, 전압이 올라가면 확 밝아져요. 그러니까 같은 밝기를 쓰려면은 또 R을 좀 높여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소모량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력을 여기서부터 송실을 하는 데에는 이게 이런 W = IV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변형된 공식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전력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춰야 된다. 이게 R이 고정,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부 저항값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뭐 송전솔로에 관한 예제를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다소 좀 헷갈리시더라도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전류에 따라서 전류가 많이 쓰면 쓸수록 열이 많이 난다. 이제 요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W = I 자승 R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말로 바꾸면 배터리 열, 배터리에서 나오는 발산되는, 외부로 발산되는 열은 사용 전류, 배터리에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A짜리 배터리라든지 1A 배터리라든지 해서 흘러나오는 전류 자승 곱하기 내부 저항입니다. 배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열이라는 건 손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배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를,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나 납산 배터리가 있으면 납산은 뭐 인산철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놔둬봐야 한 2% 정도, 100 있으면 한 98 정도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납산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저항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놔두면 한 5% 정도 빠질걸요. 지금 그건 좀 불확실합니다. 인산철은 2% 정도 빠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저항에서
그 자체적인 전류로 인해 가지고 방전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건 미미해요. 미미한데 그거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서킷 보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오픈 서킷 보테이지는 뭐냐면 그냥 배터리에다가 전구를 갖다 연결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 자체만 쟀을 때 값이고, 크로즈 서킷 보테이지는 뭐냐면은 이게 폐쇄 회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에다가 뭔가를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R 로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로드는 이제 부하고 R은 저항값이에요. 여기게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기 뭔 소리야 하시겠어서 제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배터리예요. 배터리. 여기 1.5V라고 돼 있네. 1.5V고 그 다음에 R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R은 저항값이고 이는 인터널, 그러니까 이제 내부 요 안에, 그러니까 배터리는 순수한 요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지 안에도 저항값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내부 저항값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1.5V짜리가 있고 순수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R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드는 게 1.5V 배터리의 인터널 리시스턴스가 약 1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테스터기를 갖다 물렸어요. 테스터기로 딱 갖다 찍었더니 이게 1.5V가 나왔더라 그래요. 그런데 테스터기에도 저항값이 있어요. 기계 안에도. 자, 그 기계 안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10메가옴이에요. 10메가. 요거는 1옴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키로라든지 뭐 대시라든지 뭐 메가라든지 기가, 테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메가는 뭡니까? 100만 단위예요. 그죠? 100만이니까 10이니까 1000만이에요. 이게 1000만 옴하고 1옴하고는 완전히 크기가 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 저항값이 엄청나게 큰 거하고 내부 저항값이 별 볼 일 없는 놈하고 딱 재게되면은 거의,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게 1.5V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큰 차이로 되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1.4999999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메타로 읽어보고 이놈이 우리가 여기다 테스터기를 딱 갖다 걸었어도 이놈이 1.4,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1.499999999 나오지만 이건 1.5V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1옴이고 여기가 뭡니까 1000만 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배터리 전압이 10V가 있어요. 여기 R1, 뭐 R1을 요거로 칩시다.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요거 좀 설명하고 여기도 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부 저항은 1옴이니까 이건 안 바뀌죠.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부하를 갖다 걸었어요. 요건 테스터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구라 그럽시다. 전구를 가면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값이 8옴이라고 여기서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데 8옴이에요. 그러면 이제 1옴하고 8옴하고는 뭐 1대8 아니에요. 이제 비슷해요. 이건 1하고 1000만하고는 엄청난 차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전압이 1.5가 아니고 1.33V로 떨어집니다. 저건 또 왜 그래? 아까 이제 이게 말하는 게 이제 전압 부하가 그 송전선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압도 떨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1.33으로 공식이 나오느냐 하는 걸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뭐 1.5대 10이라고 할게요. 계산이 편하게. 자, 10V가 있어요. 10V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걸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V가 있는데 R1이 1옴이라고 쳐요. R2가 1옴이라고 치면은 A하고 B, 즉 R1에 여기 A하고 B에는 5V가 걸리고 그 다음에 B하고 C에는 5V가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게요. 요게 1V고 아니야 1옴이고 요게 2옴이다.
이제 이게 이제 10V를 갖다가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0의 3분의 1, 요건 10의 3분의 2V가 걸려요. 요 B하고 C, A하고 B는 10의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건 10의 3분의 2가 걸려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이제 1옴이고 5옴이다. 그럼 합해 6옴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냐면 1의 6분의 1. 요거는 5의 6분의 1이 걸립니다. 전압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이렇게. 그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전지가 여기 있잖아요. 요놈이 요놈이에요. R1. 그리고 요놈이 이제 요놈이에요. R2. 그러니까 얘네 팔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이가 1.33이 걸리고 여기서 여기가 1.5에서 1.33을 빼니까 0.17V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요게 내부 저항, 이게 R1이 요놈이에요. 내부 저항. 요놈이 외부 저항. 부하.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터리는 1.5V인데 이 부하에 걸리는 거는 1.33밖에 안 걸려요.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공식들 때문에 이 배터리 단자에다가 연결하는 선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뒤에 붙어 있는 그 선풍기 냉장고들의 전압이 여기선 분명히 차에서는 12V를 공급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11V가 걸리고 그러는 현상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걸려있는 이 저항값들을 가급적 낮춰줘야지 이쪽에 전기가 많이 걸려요. 그쵸? 이쪽이 크면 클수록 전기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이제 관계에서 요게 좀 다소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배터리로 쓰지도 못하는 열이 나는 거는 사용 전류가 많을수록 여기는 지금 뭐 1.5V에다 조그만한 그 우리가 그 AA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인산철 뭐 시동 배터리라든지 인산철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는 암페어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100A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승이란 말이에요. 스퀘어. 제곱이란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저항이 문제예요. 즉 내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열량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그만 배터리에서 전류가 얼마 안 되는 거는 내부 저항이 좀 변동을 해도 그리 뭐 문제는 안 돼요. 우리가 손에 느낄 정도로. 하지만 암페어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부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열 발생이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 손을 대면 뜨거울 정도로 또는 폭발할 정도로 열이 발생을 한다는 이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W 걸 I 스퀘어 R이 이렇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또 보죠. 똑같은 얘기예요. 배터리를 이렇게 갖고 왔고 아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뜯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 잘 견디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좀 헷갈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직렬부하, 병렬부하라는 게 있어요. 직렬부하는 뭐냐? 부하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지만 선풍기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그 직렬로 연결한 전체 값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뭐 전구따마를 하나 연결하고 또 바로 옆에다 또 하나 연결하고 또 하나 이렇게 한 걸 이제 직렬 연결이에요. 쭉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전원 배터리에서 이 전체를 보게 되는 건 그냥 1번 전구의 저항, 2번 전구의 저항, 3번 다 값을 더해버리면 돼요. 이게 이제 직렬부하예요. 근데 병렬부하는 좀 복잡해요. 병렬부하는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 1/R이죠. 여기 R이 이제 실제 값이에요. 는 첫 번째 부하에 1/R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거 뭐 헷갈려서 뭐 어떻게 보겠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이 밑을 보세요. 배터리가 있어요. 그죠? 배터리 여기 V5라고 VS라고 돼 있나? V는 소스 볼테이지예요. 이게 우리 12V 아니에요? 이게 얼터네이터가 됐던 전기를 공급하는 놈이에요. 그죠? 여기 12V 그냥 배터리라고 칩시다.
이게 12V 선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샤시에다 갖다 뭐 붙이든지 이제 마이너스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이 중간에다가 인버터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죠. 어쨌든 이제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바로 12V짜리 커피포트하고 12V짜리 휴대폰을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병렬로 따섰어요. 이렇게 여기도 12V고 12V니까 12V 따서 12V. 그러니까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내부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배터리 내부 저항, 요거는 커피포트 내부 저항 다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 병렬로 돼 있어요. 그 병렬로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값이 떨어져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배터리가 보게 되면 2옴, 2옴하고 여기 2옴, 이게 그냥 2옴이라고 칩시다. 그냥 계산 편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공식에다 집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배터리가 보면 1옴이 돼요. 배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두 놈이 2옴, 2옴인데 이게 1옴으로 보여요. 1옴으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다면 이게 4옴으로 보이겠죠. 이 녀석이 보면은. 그러니까 부하를 집어넣으면 집어열수록 12V에다가 이것저것 여기다가 LED 라이트도 켜고 뭐 선풍기도 돌리고 커피포트 쓰고 그러면 배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 이 병렬 부하, 이 병렬로 합산되어 있는 저항값이 떨어져요. 뚝뚝뚝. 아까도 보셨죠? 1메가, 10메가 옴일 때는 거의 이 전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1대 8, 1옴 대 8옴이면은 1.5V, 1.33으로 떨어져요. 자, 그 얘기 뭐냐면 배터리, 여기서 제가 빨간 걸로 써놨습니다. 배터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부하가 없을 때는 그냥 12V 돼요. 이게 없다. 이게 없다. 12V가 되는데 하나씩 둘씩 셋씩 계속 갖다 붙이죠. 그러면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은 저항값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즉 뭐냐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갖다 붙이면 내부 저항값이 중요성이 더 올라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내부 저항이 여기 1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8옴일 때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값이 떨어지면 5옴, 4옴 그러면 이게 1대 8이던 게 1대 5, 뭐냐면 1대 뭐 이게 이제 많이 붙여갖고 뭐 4옴까지 됐다 칩시다. 1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 저항값이 전체 저항값의 1대 8보다 1대 4일 때 내부 저항값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이해가셨죠? 즉 그게 뭐냐면 전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부 저항이 감당해야 될 전체 사용량에서 내부 저항값에 그 흐르는 전류의 열이 더 발생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은 좀 어려우신가요? 결론은 뭐냐? 여기에 부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딱 끊어버리면 부하가 없으니까 우리 공학적으로 무한대 저항이라고 해요. 아무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전기를 통하는 구석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값이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메가 옴이 아니었고 아까 테스트 했을 때 이게 이제 8옴, 4옴 하게 되면은 이게 1대 8, 1대 4, 1대 1 이렇게 되면 이 내부 저항값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커런트가 올라가면 전체 여기 부하를 담당하는 이 내부 저항값이 이 역할이 커지니까 이쪽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전류, 특별히 이게 뭐 100A, 뭐 200, 300A 고전류에서는 내부 저항이 감당해야 될 이 전체 회로도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 분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이 이거를 많이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덩달아서 여기서도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따라서 고전류에서는 즉 암페아수가 높은 데에서는 내부 저항값의 역할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하가
이 열이 감당할 만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하를 많이 거는 것도 문제예요. 둘째, 이 현재 여기로는 지금 이 예제로 보게 되면 내부 저항값이 1옴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 내부 저항값이 1이 아니고 또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전지라고 하는 거는 인산철이라는 것은 또 특별히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온도 특성에 따라서 저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1옴이 아니고 1옴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1.5옴도 됐다가 그렇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이제 포인트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내부 저항값을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충반전을 시키면 내부 저항값을 엄청나게 크게 올려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전류를 써야 되는 내부 이 배터리의 내부 저항값이 그렇잖아도 부하를 그 뒤에다 선풍기만 냉장고를 많이 다루면 힘들어 죽겠는데 또 거기다가 자체 내부 저항값을 또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이는 몰이 돌아가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W 거로 I 스퀘어 R 잘 갖고 계세요. 이 R은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에다도 적용해도 되고 전체 저항에도 저항을 해도 돼요. 전체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터리 뒤에 쭉 연결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돼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부 저항, 배터리 내부 저항이 감당해야 될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암페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열받았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왜 이 녀석이 평상시 잘 있다가 열받는지 이제 오늘 그거를 인산철 배터리 내부 구조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케미스트리, 화학이나 재료공학 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산철 배터리의 기본 원리예요. 그냥 배터리인데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자고 돼 있는 그림입니다. 자, 실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서 우리가 일반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요 회색이 양극이에요. 플러스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연결이 돼 있죠. 머리 위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해가지고 밑에 엉덩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산철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가 인산철이에요. 여기가 양극이. 인산하고 철하고 리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튬 배터리는 빼버리니까 그냥 이게 리튬 계열이니까 인산철 리튬 배터리죠. 정식 이름은. 여기가 이제 인산철 리튬이 여기 붙어 있어요. 가루 형태로 뽀개가지고 뽀록뽀록해서 이제 배율을 맞춰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극이에요. 음극은 이제 주로 구리를 씁니다. 구리. 그 있죠. 네거티브 엘렉트로드, 카퍼 포일. 구리의 얇은 포일로 돼 있어요. 얇은 막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여기 보시게 되면은 포지티브라고 돼 있죠. 포지티브 엘렉트로드. 그러니까 플러스 극성 알루미늄 포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가루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뽀사가지고 배합을 해놓은 놈을 여기다 이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음극에다가는 얇은 이제 알루미늄 포일 아시죠? 우리가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거. 자, 그런 걸로 연상을 그게 구리로 돼 있어요. 구리에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탄소를 갖다 입혀요. 근데 탄소를 입혔는데 탄소 결정체, 육각형 결정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가 흑연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붙어 있는데 육각형으로 모여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연필심이죠. 연필심. 흑연가루. 그게 이제 그래파이트예요. 흑연은 이제 카본은 카본인데 이게 이제 그 탄소는 탄소인데 이제 흑연이라고 하는 형태의 육각형 결정체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놈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아주 안정화되게 이렇게 보시면 지들끼리 이제 육각형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레고 쌓듯이 타타타타타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을 쓰고 여기는 구리를 써요. 이제 왜 구리를 쓰느냐 하면은 구리가 우리가 제일 전기가 잘 통하는 그
금속이 뭐냐? 은이에요. 은 다음에 구리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금 이런 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금하고 은을 쓰겠어요? 돈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죠? 빠떼나. 그러니까 이제 금하고 은 빼고 나면은 쓸만한 놈이 알루미늄하고 구리밖에 없어요. 알루미늄하고 구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리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또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또 어떤 특징이 이게 싼 물질들이 우리 흔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철도 싸요. 보시게 되면은 뭐 인산은 별거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튬이에요. 리튬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구리 포일에 붙어 있는 이 육각형의 흑연 가루도 연필가루, 이게 연필가루죠. 연필가루 쉽게 보면 연필 가루들이 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서 충전 방전하면 충전하게 되면은 이제 충전하게 되면 플러스에서 이제 이온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착착착착 쌓여요.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딱 붙어 있죠. 왜 그러냐면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이제 이 마이너스 이온을 갖고 있는데 이 리튬 이온은 이 마이너스 이온을 흡수하고 있는 이놈은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이렇게 자연에서 잘 존재를 못해요. 이놈은. 그래서 꼭 이 리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돌가루. 그래서 이놈이 옆에 있는 그 F 있죠. 요거 쇳가루하고 같이 누가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튬 코발트, 그런 코발트하고도 붙어 있고, 리튬 마그네슘, 또 마그네슘하고도 붙어 있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이라고 하는 혼자 잘 이렇게 자연에 존재를 못해야 돼요. 꼭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끼어 있는 놈이 철이에요. 철하고. 왜냐면 우리가 코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합니다. 찾기도 힘들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철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하고 같이 리튬을 좀 묶어두려면은 이게 꼭 뒤에 어떤 그 리튬 코발트, 리튬 아이언, 하시 이렇게 그 산화철들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산화철이니까 뭐 녹물이죠, 녹물. 리튬하고 이제 철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파스페이트는 이제 이는 뭐냐면은 요놈을 더 안정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잘 붙어 있게 흡착을 잘하게 하는 촉매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튬이 철에 붙어 있는데 촉매제하고 같이 붙어서 안정적으로 딱 구조를 갖고 이렇게 있어요. 요 속에 딱 들어가서 충전하면 이제 알갱이들이 이제 리튬 이온들이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 이제 충전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리튬 이온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음극하고 양극, 아니 이게 음극이구나. 음극하고 양극을 나눠주는 가운데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막에 전하가 요속으로 뿅뿅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스펀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스펀지도 같은 막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전하들이 여기로 넘어다닙니다. 그리고 이쪽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음극과 양극을 구분해 줘야 되니까 물질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퍼레이터라고도 해요. 세퍼레이터라고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멤브레인 형식을 어떤 얇은 그 뭡니까 우리가 실핏줄 같은 그런 뭐라 그러죠? 망사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음극과 양극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뭐냐면은 뭐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온이 여기를 홀랑홀랑 잘 넘어다니도록 마이너스 리튬이 잘 넘어다니도록 이 안에다가 전해 물질을 채웁니다. 우리가 납산에서 보면은 전해액으로 쓰는 게 이제 황산하고 물을 섞은 거죠. 2대1좀 섞나요? 황산 2에 물 하나 섞나? 하여튼 거기를 그 황산물을 타고서 이제 이놈들이 이 마이너스 음이온들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휙. 그리고 이 사이가 굉장히 얇은 막으로 딱 밀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이온이 여기로 휙 넘어가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납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인산철의 내부 저항값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납산도 작은데 이놈이 이 자체의 내부 저항값은 측정을 하면 아주 보통 기계로 측정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저항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휙휙 잘 지나다녀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좀 쓸만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내부 저항값을 줄이는 데 있지 늘리는 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인산철은 타고날 때부터 요게 이제 얇은 판에다 붙여가지고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또 막을 집어넣고 이 바깥에다가 전해 물질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 판을 갖다가 해가지고 압착을 시켜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전해 물질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엘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리튬 소금이에요. 그래서 리튬 소금을 타고서 이놈이 들락날락 거리고서 충전방전 합니다. 내부 저항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습니다만 전압이 아주 일정하게 잘 나가요. 그리고 철을 썼기 때문에 코발트나 이런 것보다도 값이 싸요. 이게. 자, 너무 이쪽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꺼냈나 싶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양극판을 왜냐면 이제 구리하고 이거를 써요. 저기 알루미늄 써서 양극을 봅시다. 양극은 알루미늄 판에다가 리튬, 철, 인을 갖다가 뽕짝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 음극은 구리판에다가 아니 구리 포일에다가 흑연가루, 연필가루, 그러니까 이건 철가루, 아니 리튬 가루. 리튬은 돌이라고 그랬죠. 이게 본래 리튬이라는 건 돌이라는 뜻인데 돌가루, 철가루, 그 다음에 연필심가루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해 물질은 이제 리튬 소금을 써가지고 이제 이게 이온이 원활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놈이고요. 그래서 양극, 음극이 기초적으로 이런 물질들로 이런 이론 그냥 개념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날이 추워졌다. 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판이 있고 이게 음극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이건 하나는 구리고 이건 이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 전기가 본래 여기서 있다가 일로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전화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충전을 할 때는 플러스에서 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방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에서 나와가지고 전화가 이렇게 밑으로 나갑니다. 자, 충전을 할 때는 고압에서 내리니까 괜찮아요. 이게 이 알루미늄이 그냥 방전을 해서 갖고 있는 전화를 빨리 뽑아내려면 구리를 이쪽에 써야 됩니다. 양쪽에. 근데 왜 여기다 구리를 안 쓰고 알루미늄을 썼느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구리 음극판이 여기 이게 탄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가 평상 온도 24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의 온도에서도 그냥 충전 방전을 하면 이 구리판이 약간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수축과 팽창을 합니다. 수축과 팽창을 해요. 정상적으로 잘 써도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이온이 와서 이걸 때려요. 육각형의 이 결정체를 흑연 그래파이트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수축과 팽창을 하면을 어떤 한계치 범위 내에서 하면은 이놈이 그냥 결정체들이 안 부서지고 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도 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열이 받고 만약에 쓰게 되면 늘어났다. 그러니까 과충전, 과방전을 하게 되면 이게 이 구리판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팽창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이 그래파이트, 이 흑연 가루들이 이 만약에 살살 해가지고 우리가 한 4,000번 쓸 수 있는 거를 막 그냥 과충전, 과방전을 때려가지고 이놈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하면은 이놈이 이제 몸살이 나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놈이 이 동이 열전도가 아주 빠르잖아요. 물론 이것도 빠르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추워서 얼었어요. 동상을 입었어요. 추운 데다가 우리가 시동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죠. 이게 추워가지고 얼었어요. 그럼 이게 수축이 될 거 아니야. 우리의 기차 선로가 그럼 여기에 붙어있던 요놈들이 여기 보이시죠? 요놈들이 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추워서. 그냥 평상시 온도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조금씩 늘어나는 건 붙어있도록 했는데 여기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웠다가 이제 또 더워졌어.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본딩되어 있는 여기다 이제 본딩되어 있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흑연가루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전하가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응급판으로 되면 구리판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일정량의 전하가 이 전체가 감당을 했을 때 흑연 가루가 다 있었을 때 우리가 100A를 감당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온이 이제 끌어당겨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 용량이 100 있던 게 그대로 있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용량도 떨어지고 전하가 가기 위해서는 여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이니까 우리가 그냥 개념상으로 손쉽게 갈 거를 이제 이게 100개면 이제 10개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 그럼 90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온이 옮겨가야 되는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놈이 저항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구리 응극판의 열 특성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그렇지 않아도 계속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게 이제 온도로 급속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 그래파이트 크랙이 생겨요.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하면 이제 자꾸 열받게 하거나 못 살게 굴면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결과로는 이제 내부 저항값이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급충전 급방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 아까도 전류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이 더 많이 난다 그랬죠. 그냥 또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이쪽 용량이 틀어지면은 다른 싱싱한 놈은 예를 들어 싱싱한 놈은 3.25V가 나오는데 이놈은 3.V, 2.8V 해서 여러 개의 셀을 붙여놓은 것 중에 또 이놈이 이제 한 놈, 이제 물론 여러 개가 깨져나가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중에 한 놈이라도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럼 그 놈이 또 다른 데다 또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셀을 4개를 집어넣고 만들든 뭐 100개를 집어넣고 만들든 이놈들이 균일하게 동작을 해줘야 이 좋은 특성을 유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열, 즉 추운 데 놔뒀다가 또 더운 데 놔뒀다가 엄청나게 더운 데 놔뒀다가 추운 데는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동상 걸리잖아요. 동상 걸리면 뭐 손도 잘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동상 걸려 떨어져 나가면 이 안에 걸 어떻게 붙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과전류, 팍팍 막 우리가 일식 이게 시동용 배터리 할 때 제가 언제 시동을 켜려면은 순식간에 엄청난 전류가 가요. 뭐 예를 들어 1000A.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알갱이들이 확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이놈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성의 인산철을 가져다가 여기 워낙 전하가 많으니까 뽑아 쓸 수는 있어요. 돼요. 허나 그건 이제 이 안에 거를 다 계속 망가뜨려 먹는 아주 그야말로 참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담한 현상 그런 응용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C라고 뭐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전화를 확 갖다 뽑아 쓰는 것도 안 좋고 추운 날에다가 방치하는 것도 안 좋고 덥게 하는 것도 안 좋고 가장 나쁜 건 춥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그 과전류 확 빼쓰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 열리고 여기 이 전화가 확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때려가지고 이게 깨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받게 하는 거. 열받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내부 저항값이 커요. 그러고 이제 여름이 왔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개가 떨어져 나가거나 금이 깨졌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안 깨져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10A를 이제 20A를 당겼었는데 안 깨져 나갔을 때 열이 거의 안 났어. 근데 내부 저항값이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겨울철을 혹사를 한 다음에 여름이 돼가지고 또 이제 20A를 뽑아 썼어. 그러면 안 나던 열도 열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부 저항값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나면 이제 배가 불러져요. 불불불불 배가 불러져. 열이 나가지고 이 전해질하고 이게 이제 다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벽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웰링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 생기죠. 그 이제 터져요. 터지게 되면 이제 흐트러지죠. 그럼 여기도 이제 흰 가스가 생기고 난리가 나요. 하얀 연기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멤브레인이 찢어지거나 여기가 깨지면은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보네트에 라디에이터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치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엄청난 전기량이
몰려있죠. 이게 이제 합선이 돼버려요. 이게 팍 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1차적으로 겨울철에 이거는 온도 특성이 아주 예민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게 오늘 주요 내용이에요. 이 내부 저항값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테이프 틀어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또 너무 얘기가 길어졌나? 인산철 그를 만드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보게 되면 와인딩이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1, 2 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멤브레인, 요게 음극판, 뭐 양극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떡말이 하듯이 돌돌돌돌돌 말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원통형을 만드는 일반적인 그리고 잘라. 요걸 이제 통속에다 집어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만드는 원통형 제조 방법이에요. 요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자르고 재단하고 또 밀어 였느냐에 따라서 암페어수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이게 기본적인 인산철 배터리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셀 제조 이게 이제 화학 공식인데 이걸 제가 재밌게 설명한 건데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물성 얘가 갖고 있는 그 화학적 구조의 어떤 그 전기나 전기 용량이나 얘가 갖고 있는 그 온도 특성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꾼 게 뭐냐면 리튬 코발트 전지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물성이 왜냐면 이게 다르니까. 근데 인산철 내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요 제조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산철의 그 화학적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 생각으로는 그는 뭐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수입에다가 그냥 배터리 팩을 만든다고 이게 인산철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 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런 게 있으면 뭐 실험이라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개선을 해봤다라고 그럼 또 믿어줄 만 하겠죠. 뭐 기술은 발전하니까. 하지만은 중국과 인도가 이런 배터리 계열의 또 큰 왕국들인데 거기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쓴 거에 가져다가 그냥 여기다 줄 연결해가지고 BMS 사다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다가 포장을 우리 시동 배터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 돌아와서 요게 이제 원통형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요게 이제 여기는 G 폴딩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에 Z자죠. Z 폴딩이라고 이제 했는데 뭐 저는 아코디언 방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그 프리즈마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삑 잘라가지고 원통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계속 적층을 해서 만드니까 밀도가 상당히 고용량을 많이 만든 이게 이제 이겁니다. 요거예요. 이 안에는 그냥 아코디언식으로 계속 쭉쭉쭉 해가지고 끝단자에서 용량을 높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근간에 나온 최신은 이 요만한 거 여기 이제 크기가 있어요. 요 4개 합친 거가 보통 일반 배터리 100A짜리 배터리 크기 정도 됩니다. 요 4개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80A입니다. 상당히 이 높은 전력이죠. 여기다 11을 곱하면 몇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internal resistance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0.12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0.005 밀리옴입니다. 상당히 그 저항값이 작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maximum constant discharge current, 그러니까 최대 지속적으로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 커렌트는 1C다. 1.0C다. 이거 C는 280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펄스, 순간적으로 팍 잠깐 뺐을 수 있는 디스차징, 방전용 커렌트는 2C다. 그러니까 560은 순간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시동을 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순간의 2.0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자세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다면 0. 몇 초입니다. 근데 시동은 한 2.5초를 우리가 기준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냥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방전을 시킬 최대 거는 2.0에 망가지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0을 확 뽑았으면 이제 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극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통상시에는. 그게 왜냐면 이게 28도 온도 특성에서 하고 그런데 이걸 추운 겨울에서 확 뽑아 써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음극을 망가뜨릴 확률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차징 템퍼레처가 온도가 0에서 60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60도는 좀 애매해요. 50도짜리도 있고 60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재료 공정상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안에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따라서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0에서 60도, 0에서 50도 요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0도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전지 배터리도 다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도 그렇고 이것도. 근데 이 알루미늄은 온도가 아주 잘 전달이 돼요. 컨덕티비티가 그 템퍼레처가 굉장히 바깥에가 추우면 안에도 금방 추워져요. 열 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0도 이하에선 차지하지 말라 그래요. 열 받거든요. 예. 그 다음에 디스차지 템퍼레처는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마이너스 20도니까 이 0도에 써도 그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 뽑아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숨기고 차징 템퍼레처는 숨겨버리고 디스차지 템퍼레처라고 또 말을 안 하고 오퍼레이팅 템퍼레처, 워킹 템퍼레처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꿔가지고 요거 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온도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맥시멈 컨스턴트 디스차징 커런트가 202A라고 써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맥시멈 컨스턴트 디스차지 커런트가 1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260A 아니에요. 280A. 근데 이것도 왜 202A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4000 사이클 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클 타임 뭐냐면 충전 방전. 그러니까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딥 사이클 즉 만충전에서 쭉 밑에까지 뽑아 쓰는 딥 사이클이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충전 사이클이라는 것은 만충전에서 5% 뺐다가 다시 충전해서 다시 또 만충전 갔다가 또 쭉 써가지고 30% 내려왔다가 또 10% 다시 써가지고 마이너스 20% 쓴 데가 올라 이게 다 사이클입니다. 즉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충전 한 번, 방전 한 번은 원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4000 사이클이에요. 4000 사이클. 그런데 이 4000 사이클 기준이 또 웃기는 거죠. 저게 이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500 사이클일 수도 있고 10,000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 사이클을 저거 어떻게 나온 근거인지를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저게 4000 사이클인지. 본래 인산철은 잘못 쓰면은 500도 못 쓰고 더 빨리 망가지고 오래 쓰면 10,000 사이클을 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 시트를 보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요즘 나온 거는 여러 유튜버들이 이런 걸 사다가 실제로 이게 280A가 있느냐 새 거인 상태에서 는 거의 98%, 9%까지는 실제 출력이 나오긴 나옵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지금 오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자, 그래서 이건 마지막인데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재밌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각형, 이렇게 우리 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80A, 지금 시장에서 제일 높은 암페어 수예요. 3.2V 나옵니다. 가격은 얼마냐면요, 76달러입니다. 개당. 제가 4개를 샀거든요. 304달러예요. 이거 1100원이라면 한 33만원, 34만원 정도 됩니다. 280A짜리 여러분이 그걸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오는 운송비가 96달러를 제가 지불했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송료 플러스 세관 비용과
뭐 모든 그 중간에 대리점 비용, 선물, 그다음에 육상으로 이동하는 비용, 몽졸이 다 포함을 해가지고 96달러에서 중국 선전에서 여기 포틀랜드, 애틀랜타, 오레곤까지 96달러에 배송을 해서 총 합계 400달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0달러, 한 30달러 안 되겠나 싶어서 시간도 빨리 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셀 값은 280A짜리가 한 4, 5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원통형 셀이 있어요. 원통형 셀. 이거는 그 알리바바에 있는 거 제가 그냥 가서 스크린캡 채운 겁니다. 모든 셀들은 이렇게 다 고유의 특성 일렬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셀들은. 이거 왜냐하면 다 각각이 달라요. 다 각각이 온도 특성, 저항 특성이 같이 이렇게 한 식구로 나온 놈이라고 할지라도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위해서 전부 이렇게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일렬 번호와 배치 번호, 이거 언제 생산, 언제 이런 생산 이력을 바코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통형은 여기 보게 되면 2750mAh, 2.75A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증 전압이 3.6V로 나와 있어요. 조금 높게 되어 있는 여기 보면 18650, 18650은 무슨 뜻이냐면 요게 지름이 18mm, 그다음 650은 뭐냐면 이게 65mm. 여기서 65.0mm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길이가. 그래서 18650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배터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무슨 어디에서 파워뱅크가 있는데 보급형도 있고 고급형도 있다. 고급형에 원통형을 썼다 해서 용량은 적은데 어쩌고저쩌고 테슬라형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대충 가격이 한 1불, 좀 많이 사면은 5,000개 이상 사면은 80센트, 한 8,900원, 한 1,000원 선 내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를 한번 따져보죠. 아까 각형은 개당 76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280A에 3.2V니까 총 여기 들어있는 에너지 총량은 896Wh입니다. 원통형을 그냥 1불이라고 살게요. 우리가 보통 사봐야 1,000개를 사겠습니까? 100개도 많은데. 자, 원통형을 그냥 1불이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4개 사면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몇십 개 사면은 만들 수 있겠죠. 같은 거를. 어쨌든 1불로 봤습니다. 2.75A 나오죠. 3.6배니까 이게 9.9Wh예요. 이 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그리고 91개를 때려 붙이면은 이거하고 280A가 나옵니다. 9.9W가 죄송해요. 9.9가 896이 되려면은 91개를 연결하면은 똑같은 에너지 총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9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76불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1년 전에 6개월 전인가 얘도 이 가격에 못 썼어요. 76불에 못 썼어요. 그때만 해도 한 90달러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이 각형 인산철을 이게 태양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하는 업체가 지난번 어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시다가 하도 100개가 넘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실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는 빼고요. 중국에서만도 제가 씌워본 결과 얼마 전에 이 인산철을 만드는 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회사가 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76달러인데 제가 산 거는 한 50달러까지 내게 되면은 우리가 뭐하러 납산 배터리를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산철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주의할 점을 강조 하려고 우리가 먼 길을 오배법칙부터 해서 오늘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거죠. 여기 구조를 잘 알고 이게 왜 망가질까? 그 망가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W equal I square times R. 배터리 열이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소비 연력들은 사용 전류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내부 저항이 커지면 커집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지금 280A짜리니까 암페어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기에 내부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열받습니다. 망가지고 열받은 데다가 이거 떨어져 나가고 내부 저항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유가 이것이 왜 망가지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긴 시간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의가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긴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다음번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이어나갈 때에 이 기초가 있으면 얘기가 좀 쉽습니다. 자꾸 걱정이 돼서 저는 뒤로 갔다 또 다시 얘기하고 또 혹시 모르실까봐 또 뒤로 갔다 또 다시 하고 하니까 반복되는 일이 없이 이걸 아는 걸로 전제를 해서 다음번 이야기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스스로 그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직접 파워뱅크도 만들고 직접 시동 배터리도 만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고 실제 작업을 보여드리고 한번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할 점들을 계속 한번 알고 가야 될 것들을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니까 제 물건은 출발을 했는데요. 40일 걸린다네요. 참.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작 영상은 잘해야 한 3월 말, 4월 초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4월 초순이 되면은 LA로 저희 집으로 또 내려가 볼 생각이 있어서 LA에서 만들지 또 포틀랜드 추운 데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배터리를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상세하게 이런 기초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한번 인산철에 대해서 그 내부를 조금 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히들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